유럽 최고의 교육학 박사, 클라라 노이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녀가 전라도의 작은 학교에서 한 학생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진짜 배움을 다시 알게 됐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독일 미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바이에른주 교육청의 부국장이었고 어머니는 철학자셨죠.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정책 속에서 숨 쉬다시피 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독일 언론은 절 신세대 교육의 아이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유럽식 자유교육이야말로 인간의 창의성을 꽃피우는 최고의 방식이라고요. OECD 교육문화국이 저에게 아시아 국가 순회 강연 제안을 해왔을 때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명예와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였거든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인사들까지 배석한 가운데 제가 강조한 창의성 중심 교육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일정의 마지막은 한국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초는 철저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서울 강연을 마친 뒤 한국교육부는 특별히 전라도 지방의 한 과학고등학교에서도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담양이라는 지역이었죠. 이름조차 낯설었습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닌 논밭 사이에 위치한 그곳이 교육 현장의 마지막 일정이라는 사실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조용히 항의도 해봤지만 일정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 담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짙은 볕을 받은 초록 논이 끝없이 펼쳐졌고 낮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학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담양과학고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런 데서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걸까? 숙소는 학교 근처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전통미 넘치는 공간이긴 했지만 난방도 약하고 책상도 낮아 제대로 글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다음날 강연 자료를 정리하다가 결국은 침대 옆에 놓인 여행용 노트북에 머리를 박고 졸고 말았죠. 아침이 되자 학교 측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운전석에는 교무부장이라는 분이 앉아 계셨고 옆자리에는 한윤경이라는 수학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이 또렷한 사람이었어요. 교수님, 전라도는 조용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분명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약간의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흥미나 이야기로 설명하는 건 저에겐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강연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강당은 깔끔했고 100명 남짓한 학생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요하게 저를 바라보는 그 분위기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띄우고 유럽식 자유학습 모델, 개별형 맞춤 수업, 프로젝트 기반 사고훈련 등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받아 적었고 특별한 반응은 없었죠.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사고 실험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강연의 하이라이트로 준비해온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수리적 추론 문제였고 답은 단순한 수식이 아닌 해석과 응용이 필요한 난제였어요. 자,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아이들의 시선은 노트나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어딜 가나 있는 무난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의 맨 뒤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표정도 흐릿한 그 학생이 일어서는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는 어딘가 단정했지만 촌스러웠고 낯선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는 그 한마디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은 그 학생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움직임이 낯설고도 놀라웠어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교복 윗단추를 단정히 잠근 채 무대 가까이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조차 조용했는데 그 안에 담긴 단단한 기운은 묘한 울림을 주었죠. 이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살짝 섞인 말투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약간 당황했어요. 강연을 들었던 다른 학교들에선 보통 질문을 주저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겉핥기식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칠판 앞으로 나와 아무런 주저 없이 문제를 읽고 조용히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제의 조건 중 변수 A와 B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한 경로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는 손으로 칠판 가장자리를 짚으며 선을 긋고 핵심만 간결하게 짚어갔습니다. 당황하거나 버벅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덧붙인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계산기 없이 푸는 방식은 예전부터 반복해서 연습해 온 식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직접 풀면서 오류가 줄어들고 구조가 머리에 남더라고요. 마치 학습된 로봇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학 언어를 구사하는 느낌이었죠. 순간 강당 안공기가 확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고 교사 몇 분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어쩌면 처음으로 긴장이라는 걸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며 한 발짝 물러섰고 저는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펼쳐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오차 없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저라면 유럽 수재 학생들에게 강조해 가르치던 방법보다 더 직관적이고 물리적인 경로를 택했거든요. 정확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는 그렇게 질문했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도윤입니다. 2학년이에요. 이도윤, 담양이라는 낯선 땅, 이 조용한 학교의 2학년 학생. 어쩌면 저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제 머릿속에 끼워져 있던 한국 교육기계적 반복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의 자리에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갑작스러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생의 반짝 실력이나 재능의 문제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제가 설계하고 믿어왔던 구조 자체가 조용히 도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강당 밖으로 나오는 길, 한윤경 교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클라라 교수님, 방금 도윤이의 풀이 어떠셨나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 싶었죠. 하지만 교육자라면 자신의 충격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국 말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정답보다도 그 사고 흐름이요.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에요. 한윤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학원 한 번 안 다녔습니다. 부모님도 고졸이시고요. 혼자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세계관에는 그런 방식의 배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독일의 엘리트 교육은 체계화 관리, 그리고 선택적 자율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도윤은 저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날 오후, 학교 측에서는 점심 식사를 겸한 환영 간담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도시락은 단출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밥 위에 콩나물과 나물 몇 가지, 김치 한 조각. 저는 젓가락을 들면서도 도윤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 독학, 반복.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어떤 철학처럼 느껴졌어요. 식사 후 다시 강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학생, 이도윤 말입니다. 혹시 그 아이 집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한윤경 교사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다만 교수님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저런 학생이 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라고 있는지. 이건 단순한 교육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진짜 배움을 마주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좀처럼 도윤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풀던 그의 모습이 제 뇌리에 자국처럼 남아 있었죠. 독학이라니, 그것도 시골의 외진 학교에서 사설,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그런 풀이를 했다는 사실이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수년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확신을 쌓아왔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이 창의성을 길러내고 반복 중심 교육은 모방만 낳는다는 논리였죠. 그 논리대로라면 이도윤은 제 이론 바깥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정에 없던 요청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이도윤 학생과 개인적으로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요. 다행히 학교 측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학생 상담실이 비어 있어 그곳에서 조용히 마주 앉을 수 있었죠. 도윤 학생, 아까 수업 시간에 정말 훌륭했어요. 어떻게 그런 풀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제 질문에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눈 감고 계속 떠올려 봤어요. 나중엔 식을 안 보고도 그림처럼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식을 시각화한다는 건 훈련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천재라면 가능하겠지만 도윤의 태도는 자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겸손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두뇌의 구조가 아닌
그 배경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특별한 교육을 하셨나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농사일 하시고 어머니는 읍내 식당에서 일하세요.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긴 했지만 혼자 공부한 시간이 더 많아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가정도 특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그저 혼자서 만든 공부 방식이라니 이건 단순한 재능만으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조용히 갈등이 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배운 모든 이론이 한 사람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윤경 교사에게 도윤의 가정 방문이 가능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후, 도윤이 어머니가 식당 쉬는 날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보죠. 햇살이 따뜻하게 퍼지던 오후, 저는 한윤경 교사와 함께 시골길을 따라 도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양 읍내에서 벗어나 논길을 따라 들어서자 저 멀리 낡은 시멘트 담장이 보였고 그 뒤로 작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이 도윤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소 좁고 오래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이 따로 없었고 식탁 위에 노트와 문제집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공부하는 자리에는 연필 자국과 다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책장도 없이 벽에 붙여둔 작은 선반 위에는 물때 묻은 수학 참고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요. 도윤의 어머니는 소박한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애가 무슨 대단한 아이도 아닌데 교수님이 오신다 해서 걱정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겸손한 말투 뒤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고된 시간이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거든요. 저는 도윤의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학원은 전혀 보내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도 못 보냈어요. 형편이 안 돼서요. 도윤이가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또 책상 앞에 앉고 내가 무슨 도움을 줬다고 할 수도 없네요. 말을 잇던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윤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아가고 있다는 게 기특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거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단순한 학습 환경이 아니라 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배움의 세계였어요. 그간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고 수치화해온 것들이 이 작은 집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햇살이 논 위를 비추고 산바람이 나무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을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이 제 모든 세계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도윤이라는 아이를 더 알아봐야겠다고. 그가 걸어온 길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교육의 본질을 증명하는 단서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윤이 다시 칠판 앞에 서게 만들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문제로, 그리고 더 냉정하게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의심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담양의 고요한 한옥방 안에서 도윤의 풀이 방식과 그의 생활 환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 문제집, 다른 연필, 단 한 줄도 비지 않은 노트 속 필기. 그 모든 것이 마치 어떤 철학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물음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측에 다시 한번 특별 수업을 요청했습니다. 강당이 아닌 실제 수업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학생들과 실습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이죠. 담양과학고는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수업 교체가 바로 이루어졌고 저는 오전 3교시에 수학 수업을 맡게 됐습니다. 강단 위로 들어설 때의 기분은 조금 묘했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고 객관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끝까지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들 앞에 서서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교육 방식 중 하나인 개방형 수리사고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보다 사고 흐름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를 칠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함수 조합과 조건들이 포함된 실생활 기반 문제였고 무엇보다 변수를 고려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만든 연구용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 한국 고등학교 수준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과한 난이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도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자, 풀어볼 사람 있나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노트를 들여다보거나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상한 흐름이었죠. 그런데 조금 뒤, 제 예상대로 맨 뒷줄에서 조용히 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도윤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도윤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실이 바닥에서부터 고요해졌고 학생들은 일제히 그의 걸음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교탁 앞에 선 도윤은 칠판을 바라보며 말없이 문제를 읽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없었고 저는 그의 눈동자에서 계산하는 듯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커를 들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형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변수XI를 독립항으로 두고 나눠서 접근하면 논리적인 흐름이 정리됩니다. 그 순간 저는 내심 흠칫 놀랐습니다. 학생이 해석형이라는 용어를 먼저 꺼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건 대개 대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용어를 쓰고 흐름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풀이 방식은 정확했습니다. 다만 놀라운 건 그가 제가 상정했던 전형적인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연산도 줄였습니다. 대신 조건을 구조화해 생각의 경로로 치환했어요. 저는 칠판 위에 적힌 식을 바라보다가 마치 제 자신이 그 안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수학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 같았습니다. 도윤은 풀이를 마친 뒤 조용히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답은 3입니다. 이건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해석에 가까운 값입니다. 저는 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답은 정확했고 그의 풀이 흐름은 비논리적이거나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껏 강조해온 창의적 사고의 기준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교실을 나서는 도윤의 뒷모습은 변함없었지만 그의 주변엔 뭔가 다르게 일렁이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탁에 마커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한윤경 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처음 오셨을 때 도윤이를 보고 하신 말 기억하세요? 반복된 학습은 사고력을 막는다고 하셨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경 교사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반복 안에서 사고력을 길러낸 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강연에서 말해온 문장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미세하게 금이 간 유리창처럼 제 신념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도윤의 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노트 속식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규칙과 원리, 그 안의 질문들, 그리고 나름의 대답들까지. 그건 단순한 복습의 흔적이 아니라 생각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의 정체를요. 그건 단순히 뛰어난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도윤은 제가 수년간 부정해온 방식으로 제가 가르치던 개념들을 압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야말로 제 진짜 배움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도윤의 풀이 과정을 적어둔 노트를 천천히 다시 펼쳤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이 적혀있는 일기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풀이법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성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숫자와 기호로 기록한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유럽에서도 수없이 많은 영재를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체계적인 가정 교육, 최첨단 도구, 치밀하게 설계된 교재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죠. 그에 비해 도윤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문제집 몇 권, 다른 연필, 사라질 듯 연한 필기. 어딘가 이 이야기는 저에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조용하고 정숙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한윤경 교사에게 따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묻고 싶었습니다. 도윤이라는 학생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힘을 얻게 되었는지. 윤경 교사는 말없이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는 중학교 때까지 서울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아이 교육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셨죠. 하지만 형편이 오래 버티질 못했습니다. 고시원에서 가족 셋이 살면서 아이가 오히려 말이 없어졌어요. 학교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라 불리는 곳.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도윤은 보이지 않는 아이였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담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도윤이는 전학 첫날부터 교실 구석에 앉아 말도 없이 책만 읽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수업을 맡았을 때 칠판을 하나도 안 보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제가 묻자 윤경 교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 제 수업이 끝난 뒤 도윤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열어봤죠. 그런데 페이지마다 연필 자국이 수십 번 덧대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가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사람처럼요. 그 말에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그저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스스로 증명해온 아이였어요.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너 이 풀이법 어디서 배운 거니? 그랬더니 도윤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혼자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윤경 교사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숫자와 통계로만 분류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결과만을 보며 교육을 말해왔고 그 결과 뒤에 존재하는 사람의 삶은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요? 도윤이는 여전히 혼자 공부하나요? 제가 묻자 윤경 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엔 같은 반 친구들이 도윤이를 따라하느라 난리예요. 도윤이 방식이 처음엔 이상해 보였는데 막상 따라해보니까 이해가 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도윤의 방식은 단순히 특별한 개인의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교육 방식 자체의 가능성이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복도로 나와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쪽 교실 안에서 들려오는 수업 소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종이엔 빽빽한 풀이가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보면 어려워 보여요. 근데 분해해서 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한 줄씩 끊어서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식이 줄줄이 따라와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공책 위 줄을 짚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따라 쓰고 있었고요. 저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방식으로 다른 아이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없이 혼자 풀던 아이가 누군가에게 배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단지 제 개인의 기록으로만 남겨두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사례를 연구해 발표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시간을 함께 건너가는 과정이라는 걸 도윤을 통해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르치려 하지 않고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품었. 그 배움은 그 조용한 교실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번 일정이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 한국교육부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마친 후 독일로 복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과의 만남, 그리고 이 학교 안에서 느낀 묘한 울림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조용히 이메일을 열어 귀국 항공권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서울 일정은 취소했고 대신 담양에 머물며 더 깊이 이 환경을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논문보다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이 더 강력한 텍스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교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모두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앉아 필기하며 수업을 듣는 경험은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특히 수학 수업 시간에는 도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일부러 그의 노트 필기와 공부 방식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도윤은 계산을 암산으로 푸는 경우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일일이 손으로 써가며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수식을 쓰고 다시 옆에 다른 방법으로 재검토하고 또 간단한 정리를 써넣는 식이었습니다. 복잡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로 구조를 바꿔 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 속을 들여다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도식이 아니라 대화다. 수학과 나누는 일기 같은 거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이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후에 같이 공부해 보시겠어요? 제가 푸는 방식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학생에게 배움을 요청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꼭 함께 공부해보고 싶네요. 우리는 오후 수업이 끝난 뒤 도서관 한쪽 작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문제집을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문제 10개 푸는 것도 버거웠어요. 근데요,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윤은 문제 하나를 짚으며 저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식이 복잡해 보여도 패턴이 반복돼요. 그래서 저는 문장을 먼저 수평으로 나눈 다음 그 안에서 조건을 추려내요. 이 과정을 직접 손으로 써야 머리에 남더라고요. 저는 도윤이 알려준 방식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푸는 건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도윤처럼 구조화해서 다시 정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재확인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꽤 어렵네요. 제가 말하자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래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문제 안에 숨어있던 규칙이 저절로 보여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무엇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방식을 비효율적이라 규정해왔고 기계적 반복이라며 단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으로 써내려간 풀이 과정을 보니 그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말로 정리하는 방식, 머릿속 감각을 종이에 옮겨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반복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계산의 흐름을 보는 시선, 틀려도 다시 가보는 끈기. 그건 단순히 교육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학습의 언어였어요. 그날 저녁, 한윤경 교사가 도서관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윤이한테 듣고 왔어요. 교수님이 오늘 수업 같이 들으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해보니 알겠더군요. 이 아이들의 방식이 왜 효과적인지요. 윤경 교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식 교육이 늘 정답만 요구한다고 비판받지만 이 아이들은 정답보다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지식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 교실에서 매일 배워요.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식보다 태도, 그건 제가 유럽에서 배운 그 어떤 교수법보다도 명확하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오래간만에 수기로 노트를 써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윤과 나눈 대화, 그 아이의 풀이 방식, 그리고 제 안에 생긴 수많은 질문들까지 조용히 한 줄 한 줄 적어내려갔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오늘 교육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 이 정의는 교과서에도 없고 논문에도 없다. 한 아이의 노트 안에 담겨 있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강연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전화는 담양의 조용한 교실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담양과학고의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늦가을 바람이 논 사이를 스치고 있었고 교실 창가에 기대 선학생들의 실루엣이 조용한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일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해야겠다고 다짐한 상태였죠. 독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강연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책상에 앉아 담양에서의 기록을 조용히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보았던 수업 방식, 도윤의 노트 구성, 손글씨로 정리된 계산 과정, 그리고 제가 체험했던 수기학습의 과정까지 빠짐없이 적어내려갔습니다. 제 논문은 정답 중심 교육인가, 사고 중심 교육인가 담양 사례를 통해 본 한국식 수리훈련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발표는 바이에른주 교육청 산하교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뤄졌고 저는 프레젠테이션 첫 장에 도윤의 노트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 글자도 지워지지 않은 빽빽한 필기와 오차를 지우고 다시 덧댄 자국들. 그 사진만으로도 저는 이미 절반의 말을 전한 셈이었어요. 이 노트의 주인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담양이라는 시골 마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꺼내자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특목고도 아니고 사교육의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손으로 수백 번을 풀고 또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에게서 우리가 잊고 있던 학습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건 기억력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강연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예상대로 회의적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단일 사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유럽의 교육 시스템은 아시아식 훈련과는 철학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이 단순히 암기형으로 뛰어난 것일 수도 있죠. 그것이 창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들 앞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방어적 논리로 대답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창의성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의 태도에서 창의성이 태어나는 환경을 보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을 이을 때 강연장을 채운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일부는 제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 교수는 발표가 끝난 후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건 단지 새로운 교육 방식이 아니라 교사의 마음 같았습니다. 우리도 잊고 있었던 그 말이 너무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교육학자는 데이터를 말하지만 교육자는 사람을 말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논문 발표 이후 유럽 교육 전문 매체와 인터뷰가 이어졌고 OECD 교육문화국 내부에서도 제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성의 시작은 태도다라는 문장이 하나의 슬로건처럼 입에 오르내렸고 제가 제안한 손기록 기반 반복 사고 모델은 몇몇 실험학교에서 실제 커리큘럼으로 시도되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이 담양의 교실,
도윤의 노트였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울림이었어요. 어느 날 제 연구실 우편함에 작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포였고 겉봉엔 알아보기 쉬운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A사 용지 한 장과 함께 작은 종이봉투가 동봉되어 있었어요. 편지는 도윤이 쓴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하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도 같이 공부법을 공유하고 있어요. 전엔 혼자여서 외로웠는데 지금은 누군가와 배운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서울대 입시 준비는 어렵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문제를 풉니다. 이 노트는 그중 하나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늘 고맙습니다. 함께 동봉된 건 도윤이 손으로 직접 쓴 수학풀이 노트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그 속에도 여전히 작은 글씨로 빽빽한 풀이와 수십 번의 덧셈, 지운 자국, 그리고 여백에는 다음날 풀어볼 문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으로 천천히 펼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트 한 장이 제가 쌓아온 수십 권의 논문보다 더 분명하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교육이란 결국 사람이 자기 삶을 말하는 언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저를 가르친 첫 번째 학생이었고 저는 그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아이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교육청의 공식 초청이었고 OECD 아시아 교육 포럼의 연설자로 선정되었기에 일정은 더 정중했죠. 하지만 저의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연단위가 아니라 다시 그 학교, 다시 그 교실, 그리고 다시 이도윤이라는 아이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포럼은 서울에서 열렸고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키노트 스피커로 소개되었고 그 순간 스크린에 담양과학고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많은 이들은 전라남도 담양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그곳은 전 세계 교육이 다시 돌아봐야 할 출발점이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전략일까요? 제가 만난 한 한국의 고등학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논두렁 옆 교실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수학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답보다 과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나 담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하고도 단단했어요. 창밖에 흐르는 논과 낮은 산맥들이 점점 익숙한 풍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예전과 똑같은 운동장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운동장 한쪽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도윤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몸은 더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엔 또 다른 도윤들이 자라고 있는 듯했습니다. 교수님 오신다는 말 듣고 기다렸어요. 도윤이 그렇게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도윤은 말했습니다. 서울대 최종 합격 통보받았습니다. 내년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로 출전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이 단지 한 학생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사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학원 하나 없는 시골에서 밤마다 연습장으로 문제를 풀고 수십 번 수정을 덧댄 노트 하나로 세계 무대에 나가는 아이가 있다는 것.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는 조촐한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통해 후배들에게 자신의 공부법을 소개했고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나는 해봤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배운 자세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이제 제게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키운 사상 최고의 교사였어요. 며칠 뒤 교육부는 도윤을 포함한 지방 영재 사례들을 공식 백서에 수록했고 저희 논문은 한국식 수리 기본기 훈련 모델로 OECD 글로벌 사례로 등재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교육부 장관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그런 학생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도구로도 끝까지 해내려는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 정신이 이 나라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도윤과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넘기고 있었고 벽 한편에는 도윤이 남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아이들이 그 문장을 보고 다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조용한 땅 위에서 전 세계가 배우게 될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중심엔 혼자서 손으로 문제를 풀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노트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 교육의 지도 위에 새겨넣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